그 주가가 올라가는 건 맞아요. 적정 주가는 얼마지? 그럼 얼마에서 멈춰야 되지? 멈추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저는 안 계신다고 봐요. 대한민국이 이제 가지고 있는 차기 먹거리가 뭐냐라고 하면 뭐 주저없이 아마 말씀드릴 배터리라 하실 거예요. 그럼 배터리가 어느 정도 중요한 거냐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답을 못 해요.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이렇게 면면을 보면 학습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가 공부를. 첫 번째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가져봐 볼게요.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전자제품에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상단이냐 중단이냐 하단이냐.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하단이에요. 상단이 아니고 중단이 아니에요. 그러면 요 중단에 있는 것은 뭐고 상단에 있는 것은 뭐냐. 상단은 당연히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겠죠. 엔비디아 이런 애들이 하고 있는 거, 인텔이. 그다음에 중단에 있는 건 뭐냐. 소위 말해서 NFT를 민팅하고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비메모리 반도체 기능이 있는 그 반도체가 중단에 있어요. 그럼 하단에 있는 건 뭐냐? 그냥 쑤셔 넣으면은 열심히 쑤셔 넣는 대로 기억하고 있는 그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저 끝단 중에서 중요한 하나의 부품으로서 역할을 한다. 컴퓨터의 반도체와 자동차에서의 배터리는 어떤 관계냐? 이제 이 관계거든요. 그러면 퍼스널 컴퓨터나 중요한 컴퓨터 또는 중요한 전자기기, 로봇이나 이런 데에 반도체가 차지하는 제가 말하는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전체 비용에서 몇 %가 될까? 5%? 그보단 많지 않을까? 10%? 20%? 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배터리가 지금 자동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를 다 만들어내는 걸로 착각하지만 반도체 설계해야죠. 화학작품 공정 거쳐야 되죠. 팹리스로 할 것인가, 몇 층을 세울 것인가 이런 기술적인 요인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항하는 원가는 얼마인가 이것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 배터리. 배터리는 4가지가 있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4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4가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하면 양극재예요. 그럼 음극재 기술은 중국 CATL이 가지고 있다고 많이들 전문가분들이 이야기하세요. 그 양극재와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화학적인 요소를 우리나라 기술에서 전 세계에 몇 %를 개발하고 있을까? 시청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미국 워싱턴 DC를 가시면 삼성전자 미국 법인이 하나 있어요. 법무법인. 뭐냐면 삼성이 하나의 갤럭시 폰을 만들거나 컴퓨터 제품을 만들면 특허에 관련된 분쟁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수많은 실리콘밸리의 작은 기업들이 소소하게 비슷한 특허권을 다 이미 미 특허청에다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삼성이 개발을 했는데도 미처 이걸 갖다 알지 못하고 기술 썼을 때 거기서 소송이 들어와요. 배터리 분야도 그런 게 있겠죠, 분명히. 근데 이 배터리는 자동차 전체에서 비중이 한 40% 된다고 해요. 아직도 개발 중이에요. 근데 배터리가 우리가 지금 쳐다보고 있지만 배터리를 10년 뒤, 20년 뒤에도 계속 배터리만 의존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이 또 생겨요. 저는 핵융합 발전으로 인해서 자동차가 갈 시대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동차도 평생 연료 안 넣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미래적인 내용과 단기적인 내용을 놓고 봤을 때 그래도 미래 산업을 이끌어가는 것은 배터리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는 측면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배터리가 영원무궁할 거다라는 관념은 버려라. 그러면 적어도 30년은 갈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배터리 시장을 놓고 주식시장을 우리가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초입 단계다. 그럼 초입 단계에서 과연 전기자동차의 우리나라 배터리 양극재 기술이 경쟁력이 있으려고 하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반도체도 따라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배터리도 따라잡으려고 하는 기업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럼 중국 기업들이 그냥 있지는 않진 않겠어요. 그럼 여기서 3원이다, 4원이다, 니켈, 망간, 코발트, 알루미늄이다, 아니면 리튬, 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개원 몇 개의 화학적 물질이 작용해서 가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 개발들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매출이 생기면 그거를 투자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회사가 넘버원 회사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에요. 왜? 삼성이 반도체를 팔아서 돈을 벌어서 열심히 생산을 하고 했지만 비메모리 쪽으로 넘어가지를 못했잖아요. 반도체가 지금 예를 들어서 테슬라하고 계약을 몇 조 했다. 또 포드 자동차하고 몇 조 계약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계약해서 받은 돈을 가지고 또 다른 화학적 배터리, 또 다른 하나의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자하는 회사가 어디에 있는가? 만약에 그거를 보지 못한다면 중장기적인 투자는 실패할 것 분명하다. 단기적은 다 성공할 거예요. 왜냐하면 배터리 외에는 지금 마땅한 어떤 산업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게 없죠. 왜? 로봇, 바이오, 전기자동차, 드론, AI 이런 모든 것에는 배터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동차 타고 다닐 때 코드 끌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드론 타고 하늘을 나는데 전기줄 꽂아놓고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수백 킬로짜리, 그죠? 그러니까 2차 배터리가 상당히 중요한 거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는 문제인 거죠. 2차 배터리 기술이 지금은 이 정도 수준이면 되는데 하늘을 나는 드론이 똑같은 자동차에 다는 무게를 가진 배터리를 장착해서 날 수 있을까? 못 날죠. 가벼워야죠. 그리고 여기서 터져버리면 바로 하늘에서 그냥 다 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기술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배터리 회사들이 어떤 기술 투자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시장이 존재하느냐. 왜? 아무리 기업인들이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자기한테 수요가 일어나지 않은 시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가서 5G 기술을 만들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3G만 해도 충분한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시장이 있는 곳에 기술도 같이 개발을 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의 발전, 개발력이 중국의 시장의 규모, 미국의 시장의 규모에는 미흡하다. 그렇다 그러면 해법이 뭘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한테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해법은 간단합니다. 중국으로 가시면 되고 미국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사 체제를 옮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니 그럼 우리나라에는 뭐가 남느냐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나라에는 테스트 베드로서 가지고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남을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상당히 소규모고 많은 국민들이 인텔리전트하다는 표현을 써요. 저는 스마트와 인텔리전트는 약간 개념이 다른데, 인텔리전트는 아주 우리나라 국민들이 두뇌가 발전되고 좋기 때문에 그런 신제품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테스트 베드화 시킬 수 있는 기능은 충분히 존재한다. 그래서 해외 본사 체제로 기술 개발과 상품 개발은 하되 디자인이라든지 그 사용 가능성에 대한 또는 발전 가능성에 대한 테스트는 국내에서 할 수가 있다. 그 시장의 기능을 우리가 담당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표들을 많이 개발하죠. 홈 트레이딩 시스템에, HTS 시스템에 기술적 분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찾아보시면 아마 수십 가지가 나올 거예요. 무슨 뭐 오실레이터부터 해서 스토캐스틱 모델부터 해서 뭐 RCI 뭐 여러 가지 PBR, PER은 아주 기본이고요. 이제 우리가 HTS 주식 거래창을 이래 보면 이제 수많은 기업의 어떤 주식의 미래 가치에 대한 예측 기능들이 이렇게 존재해요. 대부분 이제 시계열 자료를 가지고 예측을 하죠. 시계열 자료라고 하는 건 이제 과거에 어떻게 흘러왔다라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주가는 어떻게 보면 그 분석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럼 이건 왜 그런가라고 하는 질문이잖아요. 답은 간단해요. 주식 투자를 할 때 100명이 있다. 그럼 100명 중에서 기술적 분석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몇 분일까요? 그걸 조사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카더라 또는 몇 사람이 하나의 동아리를 만들어서 물론 기술적 분석을 하지만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하여튼 패턴을 연구해서 투자를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보다도 더 현실적인 거는 옆에서 지금 빨간 기둥이 막 치솟고 있는데 경제 기술 분석을 해요, 그거를.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근데 갑자기 왜 빨간 기둥이 치솟고 있지? 왜 파란 기둥으로 막 떨어지고 있지? 우리는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최근에 하나의 이런 예가 있었죠. A사에서 교환 채권을 발행을 했다고 해요. 한 5억 달러치를 싱가포르에서. 그러면 교환 채권을 하면 나중에 이건 교환 환매 채권이라서 주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채권을 5억 달러치를 했어요. 근데 가격이 한 건 40만 원 중반대 가격으로 발행을 했다 그래요. 근데 시장을 보니까 가격이 막 뚝뚝뚝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 종토방에 가서 종목 토론방에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실망한 분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어느 분들이 더 많을까요? 실망한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 실망한 분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실망을 하고 있을까?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근거도 있다고 봐요. 자, 생각해 보세요. 4월 30일 날 이 가격은 45만 원으로 내가 첫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런 교환 채권을 발매를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4월 30일 날 이 채권 가격은 얼마가 돼 있어야 되죠? 이 주식 가격은? 당연히 45만 원이 돼 있어야죠. 그날 내가 처음 거래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날 거래를 하지 못하면 7년을 기다려야 된다? 5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게 조건이에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빌려준 돈의 이자는 2.5%를 친다. 뭐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각각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이거 좀 밑단 정리 안 하고 온 게 한 27만 원대인데 이거 27만 원대까지 떨어져.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이게 4월 30일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얼마까지 올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떨어져. 각자의 논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누구의 속내를 모르고 있죠, 우리가? 큰손들의 속내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개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큰손들의 속내는 알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큰손들은 누구냐?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가들이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속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 알면은 주식은 100% 성공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앞에서도 배터리 주식에 대해서 괜찮은 주식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당연히 다른 주식보다는 지금 상당히 트렌드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트렌드죠. 왜? 미국 대통령도 앞으로 3대 중에 2대는 전기자동차로 바꾸겠다 이야기하고 또 유럽 자동차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배터리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매출이 늘어날 거고 매출이 늘어나니까 수익이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건 맞아요. 적정 주가는 얼마지? 그럼 얼마에서 멈춰야 되지? 멈추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저는 안 계신다고 봐요. 10만 원 가면 20만 원 가기를 원하고요. 20만 원 가기를 원하면 30만 원 가기를 원해요. 그걸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을까요? 외국인과 투자가들. 만약에 큰 손들이 가격을 30만 원, 40만 원까지 올렸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증권가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평가서를 내잖아요. 이 주식은 35만 원 적정 가격, 이 주식은 50만 원 적정 가격. 발행된 주식에서 매출액 나눠버리면 얼마의 가격에 적당하다. 이런 가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적정 가격이 한 45만 원, 50만 원인데 70만 원까지 치고 올라갔다. 그러면 20만 원의 공백은 누가 만든 거죠? 개인들이 만들었다. 그럼 개인들이 왜? 합리적인 분석을 했을까? 안 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팔고 기관도 팔고 있는데 개인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그 돈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신용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주가가 갑자기 폭락하면 그다음부터는 어디다가 하소연하지? 공매도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러한 기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가운데 기술은 하나의 건네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에서 많은 다른 분석가분들이 뭐 큰 손들 따라가면 된다, 세력들 따라가면 된다 그러고 막 방송들 하시던데 그분들인들 세력과 큰 손들의 속내를 알까요? 저는 그래서 그건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앞으로 주식 투자하실 때 꼭 참고하셔야 될 거는 개인 투자가들은 저는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돈으로 할 것, 신용 같은 거 쓰지 마시고 그리고 한번 투자를 한 종목 나름대로 공부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유망하다고 생각해서 투자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2, 3년은 묵혀둘 것. 부안해동해서 파지 말 것. 사무실에서 주식창 열어보고 주식하지 말 것. 단기 거래. 그거는 개인들이 해야 될 것 중에서 3대 악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개인들이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냥 알바끼 하듯이 투자를 한 다음에 잊어버리시면 좋다. 그렇게 생각해드리고 물론 그건 쉽지 않죠. 또 그렇게 한다는 것도 원칙적이라서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도 있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펀드를 만들어서 제가 끌고 가고 싶은 욕망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벌게 해본 경험도 있고 돈을 잃게 한 경험은 글쎄요 뭐 있다고 하기엔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단 조건이 있었어요. 적어도 2년 이상 들고 갔을 때 그리고 한 종목에서 자기 돈으로 그냥 계속 투자를 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성공할 확률이 90% 이상. 제 책에 제가 2009년부터 경제 독법부터 시작을 해서 책을 한 5, 6권을 낸 것 같아요. 최근에 다가올 미래, 부의 흐름 뭐 이 책을 낸 것 같은데 그 책에도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아니,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못 들어보셔서 그런데 1900년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까지 다우 지수를 이렇게 평균치를 주가 지수를 쫙 그려보면 1990년에 J커브가 시작이 돼요. 뭐 주식하는 분들 다 알잖아요. J커브가 뭔지. 가격이 급등한다는 거죠. 그럼 1990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까 닷컴버블 말씀하셨지만 1990년에 바로 PC 시대가 열려요. 망의 시대가 열린다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망을 이용한 새로운 산업들이 컴퓨터와 관련해서 디지털 정보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또 1990년 중반에 이 셀룰러 폰,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폰이 그 당시에는 화면 기능이 단지 가깝게 멀리 공중전화가 필요 없는 정도의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하나의 퍼스널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막 성장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90년대 폭발을 합니다. 그게 J커브를 만든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가만히 놓고 봤을 때 2023년 이후에 코로나가 지나고 어떤 산업이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뻗어날까? 자동차 중에서도 전기자동차 이거 아니다라 할 사람 없잖아요.
그럼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아까 PC 시대가 열리면서 반도체가 폭발했다는 뜻으로 그러면 전기자동차가 시작되면 배터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챗GPT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지만 인공지능. 그러면 인공지능 기능이 만약에 발전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떤 기술이 발전될까요? 수술도 하겠죠. 주식 투자도 지가 하겠죠. 지가 투자할지 말지 판단 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챗GPT의 지금 한계가 뭐죠? 데이터가 2021년까지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것도 아까 주식시장에서의 기술적 분석 차트, 지표들이 수십, 수백 가지가 있다고 하듯이 AI도 수십, 수백 가지의 AI가 나올 거라는 말이에요. 왜? 미래 데이터는 넣을 수가 없어요. 전부 과거 데이터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회사에서 만든 AI의 판단 내용이 가장 정확했느냐가 앞으로 경쟁력이 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원격으로 로봇이 시술을 하고 수술을 할 건데 그럼 이 작동이나 이런 것은 다 누가 하느냐? 역시 AI에 의해서 빅데이터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빅데이터와 같은 내용들이 밑자락, 석유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고 그 위에 배터리와 로봇과 바이오와 이런 산업들이 이제 번창해 갈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음 미래 산업은 뭐냐? 산업만 놓고 보면 로봇 산업, AI, 바이오, 우주항공 제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감히 자신하건대 아마 다른 전문가들보다는 조금 더 일찍 제가 이 4가지 종목들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밑단에 구성하고 있는 배터리라든지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은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이거를 관리하는 기업들도 유심히 보셔라. 그러면 주식 투자는 아마 가능할 거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넣어놓고 투자하고 적어도 빵 터지기까지는 5년에서 10년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월급 받으시면 조금씩 이렇게 적금 들듯이 사놓으시면 된다. 첫 번째, 경기 침체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경기 침체가 와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경기 침체죠. 누가 경기 호황이라 그러겠어요. 미국 경제 침체죠. 누가 호황이라 그러겠어요. 물가가 저렇게 올랐는데. 영국 경제 완전 침체죠. 브릭스 이후에. 그래서 그러면 경기 침체 국면인데도 불구하고 왜 주식시장은 꺼지지가 않느냐. 1929년도 대공황 직전의 주식시장을 보시면 답이 나와 있고요. 1987년도 블랙 먼데이 직전의 주식시장을 봐도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려가는 듯 하다가 다시 반등하고 사람들이 마음을 놓을 때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경제의 침체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 미 연준이 6%까지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경기 호황에 의한 금리 상승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 가치 사슬의 붕괴에 의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경기 침체 말씀에 대한 답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감각이 무뎌졌는가 2008년도 서프라임 위기가 나고 가계도 3조 원, 투자은행도 3조 원의 손실을 발생을 했죠. 가계가 탐욕스러울까요? 기업이 탐욕스러울까요? 월가가 탐욕스러울까요? 둘 다 탐욕스럽죠. 누가 더 탐욕스러울까요? 저는 월가가 더 탐욕스럽다고 봅니다. 세계 경제는 누가 더 탐욕스럽다는 말을 감히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세계 경제가 만약에 어느 정도 탐욕스럽다는 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 부의 분배가 등락은 있겠지만 중산층의 소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시대가 흐르면서 중산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는 개인도 그렇지만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더라고요. 미국이 더 부자가 되면 됐지 미국이 더 가난해지지는 않았습니다. 2008년도 서프라임 위기가 났지만 세계는 전부 다 미국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직도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고 이번 위기가 났을 때도 미국이 은행 사태를 해결하는 걸 놓고 봐서는 저 정도 능력이 되는구나라는 걸 다 감비를 했었죠. 그래서 월가가 더 탐욕스럽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지금 저렇게 마치 둔화 국면인데도 둔화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아직까지도 뭔가 더 먹고 싶은 게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언제 경기 둔화가 침체가 완전히 올 것이냐. 올해 안에 여러 가지 이변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은 과거 데이터를 겸해서 보면 충분히 존재한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거는 예측의 범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도 간단하게 힘들다. 하지만 과거 데이터 71년대부터 시작해서 85년, 90년, 이런 2008년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은 충분히 앞으로도 우리가 예측지 못했던 불규칙 바운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는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 냉각화 이렇게 보고 있지만 보여지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물론 많지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예측치 못한 곳에서 발생하는 이변도 존재하더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는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 주식시장의 호황 또는 등의 모습은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